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위비 15조를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한화기술진 38명이 공구함만 챙겨 철수하자 2천억 불짜리 미 해군 조선소가 단 8분 만에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일본 기술자 120명을 긴급 투입했지만 3개월을 매달려도 한국이 3주 만에 해놓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70조 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제 손으로 걷어찬 세계 최고의 기술팀을 이웃 나라가 두 팔 벌려 안아간 겁니다. 펜타곤에서 28년간 한반도 전략을 분석했던 미국 관료의 증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읽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펜타곤 지하 2층 합동전략 상황실에 14명의 고위 관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대통령 직통 전화가 울린 지 정확히 47분 만이었습니다. 화면 8개가 동시에 켜졌는데 그 중 하나의 CNN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해군조선소 가동률 0%, 2천억 불 화성 프로젝트 전면 중단. 화면 속 필라델피아 항만에서는 겐트리 크레인 4대가 하늘을 향해 팔을 뻗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항복하듯 두 팔을 든 모양이었습니다. 그 옆 화면에는 거제도였습니다. 하나오션 오포 조선소의 야간 항공 촬영 영상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수백 개의 용접 불꽃이 밤바다 위로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조선소와 살아있는 조선소가 나란히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선명한 대비였습니다. NSC 의장이 테이블을 내려쳤습니다. 주먹이 서류 뭉치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밀폐된 회의실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대체 누가 이 사태를 만든 겁니까? 38명입니다. 고작 한국인 38명이 공구함 하나씩 챙겨서 떠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7,000명이 일하는 미합 중국 해군 조선소 전체가 멈춰버린 겁니다. 시스템이 잠겼습니다. 암호가 바뀌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2천억 불짜리 심장이 8분 만에 멈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하나오션과 70조 원 규모의 단독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속보가 바로 그 순간 터졌습니다. 미국이 제 손으로 걷어찬 세계 1위 조선 기술을 이웃 나라 캐나다가 두 팔 벌려 안아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참혹한 자충수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크 설리번입니다. 펜타곤 동아시아 안보전략실 수석분석관으로 28년간 근무했습니다. 한반도 전력 분석이 제 전문이었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실무에서 지원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안보 가치를 달러로 환산하는 일을 해온 겁니다. 28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없이 72시간도 버틸 수 없다. 그러니까 방위비를 올리면 한국은 무조건 굴복한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전체가 공유하는 상식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한 절대 미국의 반기를 들 수 없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기까지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국무부 7층 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더글러스 웨일라이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외교관 가문 3대째인 이 남자는 워싱턴에서도 손꼽히는 강경파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6년을 같이 일했는데 단 한 번도 상대방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오면 저 사람들 왔나, 일본 측과 회의하면 저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국가의 이름 대신 저 사람들. 그게 웨일라이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미합 중국 위에는 아무도 없고 나머지는 전부 저 사람들인 세계. 그날 회의실에는 시가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웨일라이트는 회의 중에 쿠바산 시가를 피우는 습관이 있었는데 연방 건물 내 흡연 금지 규정을 아무도 그에게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하나오션 미주사업본부에서 온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혁, 현장 총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첫인상은 이랬습니다. 양복이 어색한 사람이었습니다. 넥타이 매듭이 약간 비뚤어져 있었고 왼손 등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악수할 때 그 손이 잡혔는데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고 거칠었습니다. 30년 동안 용접봉을 잡아온 손이라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서은채, 하나오션 법무전략실 팀장. 박준혁과는 완전히 다른 인상이었습니다. 얇은 금속태 안경 너머의 눈이 예리했고 서류를 넘기는 손놀림이 외과의사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웨일라이트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간단하게 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방위비 분담금 15조 원. 그리고 화성 프로젝트 참여 조건으로 하나오션이 보유한 모든 핵심 기술의 완전 이전. 건조 공법, 자동 용접 시스템, 블록 조립 알고리즘. 빠짐없이 전부. 이전된 기술의 지적 재산권은 영구적으로 미합중국에 귀속됩니다. 그 말투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협상하는 사람의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의 어조였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하달하듯 나른하고 거만했습니다. 마치 하나오션이 미 국무부의 하청업체쯤 되는 것처럼 테이블 위에 136페이지짜리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웨일라이트의 오른쪽에는 커트 하우저가 앉아 있었습니다.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MIT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스프레드시트만 들여다보며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사람이 조선 정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우저가 몽블랑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는데 가죽 구두의 아르마니 정장 차림이 현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은채 팀장이 계약서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136페이지를 마치 이미 전부 외우고 있다는 듯이 훑어갔습니다. 감정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하지만 단 한 줄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게 손끝의 움직임에서 느껴졌습니다. 78페이지에서 서은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정지였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하우저도 봤습니다. 하우저의 눈이 번뜩이는 게 보였는데 그 순간 저는 아무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한 페이지에서 잠깐 멈춘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서은채가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냉소도 한숨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덮었습니다. 박준혁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2000도짜리 용접 불꽃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웨일라이트가 시가를 든 손으로 한국 측을 가리켰습니다. 2천억 불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 조선업에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나라는 미합중국 외에는 없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감사히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배석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한국 측이 수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천억 불 앞에서 허리를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방위비 15조 원이라는 압박까지 걸려있는 상황에서 박준혁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손때로 달아 빠져 있었고 속지에는 볼펜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수첩에는 30년 동안 박준혁이 만든 배의 호선 번호가 전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이 이 사람의 인생 전체였습니다. 박준혁이 수첩을 펼쳐 볼펜으로 네 글자를 적었습니다. 종이를 찢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검토 중. 2천억 불 제안에 대한 대한민국 민간 기업의 공식 답변이 네 글자였습니다. 웨일라이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시가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 끄더니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에스프레소 잔이 쟁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미합중국 국무부를 모욕하는 겁니까? 2천억 불 제안의 고작 네 글자. 박준혁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안주머니에 넣고 양복 단추를 채우며 일어섰습니다. 서은채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미리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우저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검토에 얼마나 걸립니까? 수정할 여지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박준혁이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우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시가 연기만 남았습니다. 웨일라이트가 의자에 몸을 내던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새 시가에 불을 붙이려는데 손이 떨려서 라이터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분명히 봤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웨일라이트의 손이 떨리는 걸 본 건
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하우저가 한국 측이 남기고 간 종이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볼펜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2천억 불 앞에서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한국이 뻗대봤자 한 달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한미군 카드만 꺼내면 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해군조선소에 하나오션 기술진 38명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화성 프로젝트의 1단계, 기술협력 파견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계약 조건 협의는 진행 중이었지만 조선소 현대화 작업은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게 양측의 합의였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이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직접 간 건 기술진 도착 3일 후였습니다. 공항에서 조선소까지 차로 35분을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 제조업의 자존심이었다는 필라델피아 항만 지역은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창고 벽,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철로, 유리가 깨진 사무실 건물, 전성기의 흔적은 녹슨 철골 구조물 사이에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차 창문을 열자 습기 섞인 쇳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부식의 냄새였습니다.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도크 바닥에 고인 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배수 시스템이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겐트리 크레인 케이블에는 붉은 녹이 두텁게 끼어 있었습니다. 용접 장비는 최소 10년 이상 된 구형이었고 안전 표지판 절반은 바람에 덜그덕거리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 최강 미합 중국 해군의 조선소입니다. 하나오션 기술진 38명은 조선소 외곽 컨테이너형 기숙사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방 하나에 2명씩. 난방은 겨우 돌아갔고 온수는 나오다 말다 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28년간 펜타곤에서 일하면서 미군 기지를 수십 군데 방문했지만 이 정도 수준의 숙소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그 기숙사에서 한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지 나카무라. 필라델피아 해군조선소 수석 엔지니어. 일본계 미국인 3세로 이 조선소에서만 32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 조선소에서 유일하게 현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저를 보자마자 한마디 했습니다. 설리번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크를 살릴 수 있는 건 저 한국 사람들 뿐입니다. 8년 전에 미 해군이 독자 건조를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선체 접합부에서 균열이 발생해서 진수 이틀 전에 전체 프로젝트가 취소됐습니다. 3년간의 작업이 이틀 만에 쓰레기가 된 겁니다. 나카무라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커트 하우저. 워싱턴 회의실에서 몽블랑 볼펜을 돌리던 그 사람이 조선소에도 나타난 겁니다. 미국 무부에서 파견된 현장 감독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아르마니 정장에 가죽 구두를 신고 도크 위를 걷는데 바닥에 고인 기름물을 밟을까봐 발끝을 들고 걷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우저가 하나오션 기술진이 모여있는 작업 구역으로 걸어왔습니다. 38명이 첫날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하우저가 박준혁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박 총괄, 한 가지 확실히 해둡시다. 여기서 하시는 모든 작업의 기술 문서화가 의무입니다. 건조 공법, 용접 파라미터, 블록 조립 시퀀스, 전부 매뉴얼로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술이라는 건 문서에 옮겨져야 진짜 기술이니까요. PDF 파일 하나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겁니다. PDF 파일 하나면 누구든 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28년간 군사 기술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이건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하우저는 웨인라이트가 직접 보낸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우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려 작업 준비로 돌아갔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워싱턴 회의실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로 싸우지 않는다. 기술로 증명한다. 나카무라가 제 옆에 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현장은 모르면서 위에서 밀어붙이는 타입이에요. 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관심 없고
서류상 숫자만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하우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걱정은 하우저 뒤에 있는 사람, 워싱턴의 웨일라이트였습니다. 시가를 물고 저 사람들이라고 부르던 그 눈빛. 협상이 아니라 약탈을 계획하는 자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타곤으로 돌아가기 전에 조선소 야경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컨테이너 숙소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38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내일 새벽 5시 작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곰팡이 나는 숙소에서, 형편없는 시설 앞에서, 기술을 PDF로 만들라는 모욕적인 말 앞에서 항해 한마디 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방위비 15조와 2천억 불이라는 당근과 채찍 사이에서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래왔으니까. 그게 제 3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몰랐던 건 서은채라는 사람이 그 136페이지 계약서의 78페이지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였습니다. 그 1초도 안 되는 멈춤. 그것이 2천억 불짜리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할 열쇠였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하나오션 기술진 38명이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의 도크를 살려내는 데는 3주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주간 보고서를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매주 올라오는 수치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째 주에 배수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도크 바닥에 고여있던 물이 빠지자 콘크리트 표면이 처음으로 마른 색을 드러냈다고 나카무라가 보고했습니다. 32년간 이 조선소에서 일했지만 도크 바닥이 마른 걸 본 게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겐트리 크레인 사대의 케이블을 전부 교체하고 전기 개통을 정밀 점검했습니다. 녹이 쓴 부품만 뽑아내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나카무라는 매일 밤 보고서에 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멈추지 않는다. 셋째 주가 끝났을 때 3번 도크에서 첫 시험 용접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동 용접 시스템이었습니다. 옥포조선소에서 가져온 프로그램을 현지 장비에 맞게 재설정하는 작업이었는데 이건 매뉴얼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카무라가 전화로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설리번 씨, 직접 오셔야 합니다. 이건 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3번 도크에 도착했을 때 나카무라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32년차 엔지니어의 눈에 물기가 맺혀 있다는 건 평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설리번 씨, 32년간 이 도크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팀은 처음입니다. 저 사람들이 3주 만에 해놓은 걸 우리는 5년을 줘도 못합니다. 도크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자동 용접 로봇이 강철판 이음새를 따라 불꽃을 뿌리고 있었는데 그 궤적이 머리카락 한 올 두께만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미국인 기술자 3명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을 저는 잘 압니다. 경외감이었습니다. 입이 벌어져 있었고 한 명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걸 사람 손으로 세팅하는 거지? 박준혁이 도크 한쪽에서 용접 마스크를 올리고 이음새를 맨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접합부를 쓸어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합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30년간 이 손으로 이음새를 잡은 배가 80척이 넘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문제가 생긴 배는 단 한 척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38명이 하는 일은 PDF 파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우저가 한 말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현장에서 두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경외감이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우저가 워싱턴에 보고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펜타곤 내부 채널을 통해 그 보고서 사본을 입수했는데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오션 기술팀의 역량은 당초 예상을 초월한다. 이 기술을 미국 내에 완전히 이식할 경우 한국에 대한 기술 의존을 영구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기술 이전 일정을 대폭 앞당길 것을 권고한다. 완전히 이식한다. 영구적으로 종결시킨다. 쉽게 말해서 한국의 기술을 전부 빼먹은 뒤 내쫓겠다는 겁니다. 2천억 불이라는 포장지 속에 진짜 속내가 그제야 선명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28년간 동맹국 관계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동맹의 기술을 약탈한다는 발상 자체가 장기적으로 미국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관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석관이지 정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게 제 네 번째 실수였습니다. 알면서도 침묵한 것. 폭탄은 새벽에 터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문 게시판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관세국 특별공고. 내용은 세 줄이었습니다. H-1B 특별기술비자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에서 즉시 15만 달러로 조정한다. 150배. 1,000달러가 15만 달러가 됐습니다. 38명이면 570만 달러. 하나로 8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비자 수수료로 내라는 겁니다. 매년. 이건 수수료가 아닙니다. 추방 명령이었습니다. 돈을 낼 능력이 없으면 기술만 놓고 미국 땅에서 꺼지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 정책을 설계한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커트 하우저. 스프레드시트의 귀재가 만들어낸 숫자의 폭탄이었습니다. 나카무라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설리번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조선소 정문에 노조원 수십 명이 모여서 축제 분위기입니다. 릭 도어티 위원장이 나서서 선동하고 있어요. 릭 도어티.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노조위원장. 덩치 큰 아일랜드계 백인 노동자로 목소리가 확성기만큼 컸습니다. 나카무라가 전화기를 갖다 댔는지 도어티의 고함이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다고. 외국 놈들이 우리 밥그릇을 뺏어가는 시대는 끝났어. 비자 수수료 15만 달러. 15만. 이제 이 도크는 다시 미국인의 손으로 돌아온다. 환호 소리와 박수 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낮고 침울한 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설리번 씨. 한국팀이 떠나면 이 조선소가 어떻게 되는지, 자동 용접 시스템 접근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품질 검사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지, 밥그릇을 지켰다고 좋아하는데 그 밥그릇에 밥을 담아줄 사람이 누군지는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카무라 말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측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보고가 올라온 건 비자 폭탄이 터진 지 6시간 뒤였습니다. 나카무라의 두 번째 전화였습니다. 설리번 씨, 한국팀 숙소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불은 다 켜져 있는데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비명도 없고 항의도 없고 고함도 없어요. 38명이 동시에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저는 수화기를 잠시 귀에서 뗐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건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했거나 준비하고 있거나. 나카무라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한테는 비명보다 무서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38명은 그 밤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흥분하면 지는 거야. 조용히 짐 정리해라.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아무도 되묻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항의도 한숨도 없었습니다. 38명이 각자 방으로 돌아가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을 개고 넣었습니다. 공구함을 점검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담당 엔지니어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 백업을 완료한 뒤 필라델피아 조선소 서버에 연결된 모든 프로그램의 접근 권한을 변경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게 아닙니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다중 암호화 처리를 한 겁니다. 사람은 억울하면 소리를 지르기 마련입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죽어가던 도크를 살려놓았더니 돌아온 게 추방 명령이면 피켓을 들거나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최소한 욕이라도 한마디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가방을 쌌습니다. 항의하는 대신 시스템을 잠갔습니다. 울분을 토하는 대신 공구함을 챙겼습니다. 하우저가 전화를 걸어온 건 비자 폭탄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건 전화가 아니라 하나오션 쪽에 건 전화인데 나카무라를 통해 내용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박 총괄, 비자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하나오션 측에서 기술자들의 비자 비용을 일괄 대납하시면 됩니다. 3년 분할 상환, 이자율 연 0.5%.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 아닙니까?
대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비자 수수료를 150배로 올려놓고 그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강도가 지갑을 뺏고 나서 할부로 갚게 해주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박준혁은 27초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려왔습니다. 수신 거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거부. 27초. 미합 중국 NSC 선임 보좌관에게 할애한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그 무렵 워싱턴에서는 웨일라이트가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부 채널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웨일라이트는 한국 기술진이 버티면 일본 기술자로 대체한다는 플랜 B를 가동시킨 겁니다. 일본으로 대체하면 그만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 연락하세요. 한국보다 일본이 원래 조선 원조 아닙니까? 웨일라이트가 회의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국을 빠지게 하고 일본으로 채우면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특별 파견팀이 구성됐습니다. 팀장은 와타나베 신지. 일본 조선업계에서 2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120명 규모의 대규모 파견이었습니다. 하나오션 38명의 3배가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와타나베 팀이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날,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와타나베가 도크를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자기 팀원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나카무라가 통역해줬습니다. 한국이 세팅해놓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가동만 시키면 됩니다.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3개월. 와타나베의 자신감은 거기서 시작됐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첫 달은 시스템 파악에만 소비됐습니다. 하나오션이 설치한 자동 용접 프로그램의 접근 자체가 안 됐습니다. 다중 암호화가 걸려 있었고 일본 측 IT 엔지니어 8명이 매달렸지만 풀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체 시스템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설치에만 6주가 걸렸습니다. 둘째 달에 첫 시험 용접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접합부 오차가 0.8mm.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함 선체 용접의 허용 오차는 0.1mm 이하입니다. 0.8mm면 바다 한가운데서 선체가 갈라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나오션 팀의 오차가 0.03mm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을 때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셋째 달에 블록 조립을 시도했습니다. 400톤짜리 선체 블록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는 작업인데 두 번째 블록을 올리다가 접합 지점에서 3mm 어긋났습니다. 3mm.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오차입니다. 하지만 그 3mm가 축적되면 선체 전체가 뒤틀립니다. 작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와타나베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조용히 와타나베 옆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 다 일본계였기 때문에 일본어로 대화했는데 나카무라가 나중에 재개 내용을 전해줬습니다. 와타나베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카무라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세팅해놓은 이 시스템은 매뉴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0.03mm 오차를 잡아내는 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의 감각입니다. 30년 동안 손끝에 축적된 감각, 그건 어떤 문서로도 어떤 장비로도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나카무라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와타나베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일본 기술만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나오션 팀의 복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나카무라에게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일본마저 한국 기술 앞에 손을 든 겁니다. 웨일라이트의 플랜 B가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38명을 대체하기 위해 120명을 투입했는데 120명이 3개월을 매달려도 38명이 3주 만에 해놓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와타나베의 보고서가 워싱턴에 올라갔을 때 웨일라이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에스프레소 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우저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일본도 안 된다면 대체 누가 되는 겁니까? 아무도 안 됩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웨일라이트는 그 답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처음으로 서은채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분석관의 직감이 이 사람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 136페이지, 계약서의 78페이지에서 1초도 안 되는 멈춤을 보였던 그 사람.
제가 알아낸 건 이렇습니다. 서은채, 서울대 법학과 수석 졸업,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 석사, 대우조선 구조조정 당시 직원 4,000명의 퇴직금을 한 푼도 안 깎이게 지켜낸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3년 동안 한 번도 법정에서 진 적이 없었습니다. 13년 무패. 그리고 제가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서은채가 비자, 폭탄이 터지기 2달 전부터 본사에 매주 암호화된 메일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내용에 따르면 그 메일에는 48시간 단위의 철수 시나리오가 분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공항까지의 이동 경로, 트럭 배차, 공구함 적재 순서까지 전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비자 폭탄이 터지기 전부터 이 사태를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 136페이지 계약서를 받아든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78페이지에서 손가락을 멈춘 바로 그 1초부터 78페이지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서은채가 워싱턴에 나타난 건 일본 대체팀이 실패 보고서를 올린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사전 약속 없는 불시 방문이었습니다. 박준혁과 서은채가 국무부 건물 로비에 나타났을 때 웨일라이트의 비서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마침 국무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비서에게서 이 소식을 듣고 웨일라이트의 사무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직감이 뭔가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웨일라이트는 한국 측을 11분간 기다리게 했습니다. 상대를 기다리게 해서 서열의 차이를 각인시키는 워싱턴 관료들의 고전적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서 있었는데 박준혁과 서은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다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초조함도 짜증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완전히 면역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웨일라이트의 허락을 받고 배석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상황을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웨일라이트가 소파 앞에 서서 에스프레소 2잔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직접 내린 에스프레소입니다. 한잔 하시겠습니까? 환대하는 척하는 투였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온 사람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심리적 우위를 잡으려는 수법. 박준혁도 서은채도 커피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웨일라이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인사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웨일라이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온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걸 그도 느낀 겁니다. 서은채가 서류 가방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정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동작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외과의사가 수술대에 메스를 올려놓듯 정확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위쪽에는 하나오션 로고, 아래쪽에는 붉은 법인 인감. 문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운영환경 훼손에 따른 철수 예고 통보서. 웨일라이트의 눈이 제목에 멈췄습니다. 2초쯤 지났을까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서은채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이 실려있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칼날처럼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웨일라이트 부차관보님, 저희는 오늘 조율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통보사항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부당하게 인상된 H-1B 특별기술비자 수수료를 즉각 원상 복구할 것. 둘째, 화성 프로젝트에 포함된 당사의 자주적 기술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을 전면 폐기할 것. 셋째, 미 국무부는 위 요구사항에 대해 72시간 이내 공식 서면 답변을 제출할 것. 웨일라이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가에 불을 붙이려다 말았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미합 중국 국무부에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민간 기업이 미합 중국 정부에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일부러 말투에 조롱을 섞은 게 느껴졌습니다. 상대의 체면을 깎아서 기세를 꺾으려는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서은채의 표정을 주시했습니다. 미동도 없었습니다. 웨일라이트의 조롱이 먼지처럼 그냥 지나갔다는 듯이. 이건 요구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그때 박준혁이 움직였습니다. 왼쪽 손목의 시계를 한번 확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72시간입니다. 손목 시계를 보며 시간을 알리는 행동. 거기에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쉬움도 원망도 없이 도면에 적힌 치수를 읽어내리듯 사실만 말한 겁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오한이 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다. 웨일라이트가 콧방귀를 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게 보였습니다. 72시간이요?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미국 정부에 시안을 겁니까? 서은채가 서류 가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면 답변 기한은 72시간 후입니다. 기한 내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절차를 개시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구두 협상은 일절받지 않겠습니다. 일절받지 않겠다.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박준혁도 일어섰습니다. 동시에 미리 짜놓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웨일라이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나오션이 일방적으로 철수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미 국무부는 계약 위반을 근거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미국 내 하나 자산을 동결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위약금, 자산 동결.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 협박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여기서 주춤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은채는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웨일라이트의 책상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서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화성 프로젝트 기초 계약서 78페이지. 제오조 사망. 78페이지. 워싱턴 회의실에서 서은채의 손가락이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멈췄던 바로 그 페이지였습니다. 서은채가 조항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없이 또박또박. 미국 측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 또는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한국 측 파견 인력의 정상적인 운영 환경이 현저하게 훼손될 경우 한국 측은 별도의 합의 없이 핵심 인력의 철수 절차를 개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한국 측의 철수는 미국 측의 운영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방어권 행사로 간주하며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가할 수 없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은채가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본 조항의 미국 측 최종 서명인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웨일라이트가 그 서명란을 봤습니다. 볼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커트 하우저. 몽블랑 볼펜으로 직접 서명한 조항. 하우저가 계약서를 만들 때 형식적으로 넣은 조항이었을 겁니다. 설마 이게 실제로 발동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문장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지금 한국 손에 있었습니다. 비자 수수료 150배 인상. 미국 측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 운영 환경의 현저한 훼손. 조항의 모든 발동 요건이 미국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 충족되어 있었습니다. 웨일라이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는 듯 악착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아직 미국 영토 안에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명의로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 외국인 기술자를 강제로 억류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박준혁이 화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화면이 아닙니다. 웨일라이트의 바로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선 겁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고위 공직자가 외국인 민간 기술자를 강제 억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웨일라이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은채가 노트북 화면을 펼쳤습니다. 화면 상단에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본 회의는 하나오션 측 서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처음부터 녹화되고 있습니다. 웨일라이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위약금을 협박하고 자산 동결을 언급하고 출국 금지까지 말한 모든 장면이 기록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28년간 펜타곤에서 수많은 협상과 대치를 모니터링해왔지만 미합 중국 국무부 부차관보의 얼굴이 저렇게 하얗게 질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서은채가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운영 환경 훼손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는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기술 지원과 인력 주둔을 무기한 중단합니다. 노트북이 닫혔습니다. 서은채와 박준혁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에스프레소 2잔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은 채 저는 웨일라이트를 봤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가가 재떨이에서 연기를 올리며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아무도 끄지 않았습니다. 하우저에게 전화를 걸어 웨일라이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78페이지. 제오조 사망. 대체 뭘 서명한 건지 그 자식한테 물어봐. 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78페이지의 조항. 하우저가 자기 손으로 서명해놓고 잊어버린 조항.
서은채는 그걸 첫날에 발견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리고 석 달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그 조항의 발동 요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비자 폭탄을 터뜨리고 출국 금지를 입에 올리고 위약금을 협박할 때까지 미국이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그 칼날이 자기 목을 향하는 구조였습니다. 처음부터 칼자루는 한국 손에 있었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서면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에게서 실시간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내용 하나하나가 심장을 때렸습니다. 하나오션 기술진 38명이 필라델피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공구함이 실린 트럭 3대가 화물 터미널에서 적재를 마친 상태였고 38명은 출발 게이트 앞에 한 줄로 서서 탑승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가 공항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배웅이 아니라 확인하러 간 거였습니다. 정말 떠나는 건지. 나카무라는 게이트 유리창 너머로 38명의 뒷모습을 보면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설리번 씨, 떠납니다. 진짜 떠나요.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순간 나카무라의 전화기 너머로 조선소 쪽에서 비명 같은 무전이 들렸습니다. 3번 도크 메인 시스템 잠김. 자동 용접 라인 완전 정지. 블록 조립 제어 시스템 접근 불가. 품질 검사 데이터베이스 셧다운. 로그인 화면에 다중 암호화 처리 완료라는 메시지만 뜨고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까지 전부 잠긴 겁니다. 사람도, 데이터도, 기술도 전부 38개의 공구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제가 시계를 봤습니다. 서은채가 노트북을 닫은 시각부터 시스템 전면 셧다운 확인까지 걸린 시간 8분이었습니다. 2천억 불짜리 프로젝트의 심장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8분이었습니다. 나카무라의 마지막 보고가 왔습니다. 음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리번 씨, 도어티가 조선소 정문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2주 전에 환호하면서 밥그릇 지켰다고 소리치던 그 자리에서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습니다. 주변에 노조원 몇 명이 서 있는데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도어티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외국 놈들이 밥그릇 뺏어간다고 환호하던 그 팔뚝이 지금은 무릎 위에 축 늘어져 있을 겁니다. 밥그릇은 지켰는데 그 안에 담아줄 사람이 떠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니터 왼쪽 화면에 CNN 속보가 떴습니다. 맥콜럼 장관이 미국 조선업 부활을 전 세계에 자랑하려고 초청한 기자단이 있었습니다. CNN, 블룸버그, 로이터, 그 기자들이 부활이 아닌 마비 현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멈춰선 크레인, 텅 빈 도크, 잠긴 시스템 화면. 미국이 스스로 무덤을 파놓고 기자들까지 초대한 셈이었습니다. CNN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제도였습니다. 하나오션 오포조선소의 주간 항공 촬영이 나왔는데 크레인 수백 대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필라델피아와 살아있는 거제도가 화면 양쪽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 대비가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CNN이 정규 프로그램을 끊었습니다. 긴급 속보. 화면에 나타난 건 줄리앙 르블랑, 캐나다 국방조달청장이었습니다. 거제도 오포조선소 도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정장 위에 안전모를 쓰고 하나오션 고위 임원들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 자막이 떴습니다. 캐나다 연방 긴급 국무회의 의결. 차세대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CPSP. 예산 70조 원. 하나오션 단독 수주 공식 승인. 70조 원. 미국은 15만 달러짜리 비자 폭탄으로 한국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캐나다는 70조 원으로 그 밧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카메라가 계약식을 비췄습니다. 하나오션 임원과 르블랑 청장이 거대한 테이블에 앉아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캐나다 단풍잎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타국의 정치적 간섭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것. 미국이 나중에 손을 뻗으려 해도 손가락 하나 댈 수 없게 법적 방벽을 쌓은 겁니다. 르블랑 청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걷어찬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팀을 캐나다가 70조 원을 걸고 독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기술을 약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자를 존중합니다. 존중. 그 한 단어가 미국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미국은 15만 달러짜리 모욕을 던졌고 캐나다는 70조 원짜리 존중을 건넸습니다. 같은 한국을 대하는 두 나라의 방식이 전 세계 시청자 앞에서 나란히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28년간 미국의 힘을 분석하고 미국의 우위를 전제로 모든 전략을 짜왔던 사람으로서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은 도미노처럼 빨랐습니다. 웨일라이트는 의회 긴급 청문회에 불려갔습니다. 저는 청문회장 방청석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웨일라이트는 마지막까지 꼬리를 자르려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현장 감독관의 소통 미숙입니다. 비자 수수료 조정은 하우저 보좌관의 월권이었으며 본관은 실무 세부 사항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비자 수수료 150배 인상을 지시한 것도, 한국 기술을 통째로 빼앗으라고 명령한 것도, 출국 금지까지 입에 올린 것도 전부 이 사람인데, 시가를 물고 세상을 내려다보던 그 사람이 부하를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법칙이 그런 겁니다. 성공하면 윗사람의 공, 실패하면 아랫사람의 목. 하지만 꼬리 자르기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서은채가 녹화해둔 영상이 의회에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웨일라이트가 직접 출국 금지를 언급하는 장면, 위약금으로 협박하는 장면, 자산 동결을 말하는 장면이 청문회장 대형 스크린에 그대로 재생됐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 명령이 발표됐습니다. 즉시 면직. 시가를 물고 저 사람들이라고 부르던 남자가 청문회장 뒷문으로 고개를 숙이고 퇴장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하우저도 해고됐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었다고 합니다. 금일부로 직위 해제. MIT 석사 출신이 25년간 쌓아올린 커리어가 메일 한 통으로 끝난 겁니다. 몽블랑 볼펜으로 온갖 서류에 서명하던 그 손이 결국 78페이지에 자기 무덤을 파놓은 셈입니다. 나카무라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웨일라이트가 청문회에서 부하를 팔아넘기는 걸 지켜보면서 이 조직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 메일을 보냈습니다. 설리번 씨, 32년간 이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팀 38명 같은 사람들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감이라고도, 억울하다고도, 복수하겠다고도 안 했어요. 그저 계약대로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끝까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마지막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합 중국,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내척 건조를 공식 승인. CNN, 블룸버그, 로이터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세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뿐이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추가된 겁니다. 미국이 제 손으로 그 자격을 넘겨준 겁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항복이었습니다. 캐나다에 70조 원을 빼앗기고 조선소가 폐쇄되고 의회와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더 방치하면 태평양 동맹 구조 전체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갑질로 동맹의 기술을 약탈하려다 처참하게 실패한 미국이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바친 조공이었습니다. 15만 달러짜리 비자 수수료로 한국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인류 최고의 군사 기술을 바치며 고개를 숙인 겁니다.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28년간 펜타곤에서 한반도 전략을 분석해왔습니다. 한국은 미군 없이 72시간도 못 버틴다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방위비를 올리면 한국은 무조건 굴복한다고 브리핑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38명이 증명했습니다. 달러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2000도짜리 불꽃 앞에 서서 0.03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30년간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이음새를 만들어 온 사람들. 미국은 그 사람들을 15만 달러로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 저는 집 서재에 앉아서 CNN을 켰습니다. 거제도 옥포조선소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도크 위에서 용접 불꽃이 터지고 있었고 크레인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 박준혁이 있을 겁니다. 낡은 수첩에 새로운 호선 번호를 적고 있겠죠. 캐나다 잠수함.
그리고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필라델피아에서 완성하지 못한 배의 빈칸 옆에 새로운 번호가 채워지고 있을 겁니다. 서은채는 아마 본사 사무실에서 다음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겠죠. 형광펜을 들고 한 줄 한 줄 칼날처럼 정확하게. 나카무라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일본 요코하마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메일에 한 줄을 추가해서 보내왔습니다. 은퇴하고 처음으로 한국 거제도에 가보려고 합니다. 32년간 미국 조선소에서 보지 못한 것을 거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어티는 의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퇴출에 환호하던 바로 그 팔뚝으로. 웨인라이트의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시가를 물고 세상을 내려다보던 남자는 워싱턴 어딘가에서 잊혀져 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펜타곤에서 28년간 한반도 전략을 분석했던 제가 목격한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미국은 2천억 불과 15만 달러 비자 수수료로 한국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술을 PDF로 만들면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120명이면 한국 38명을 대체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38명은 울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피켓을 들지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지도,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공구함을 챙겨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필라델피아 해군조선소 가동률 0%, 공식 폐쇄, 국무부 부차관보 즉시 해임, NSC 선임 보좌관 해고, 일본 대체팀 120명 철수, 그리고 미국이 제 손으로 걷어찬 그 38명은 거제도로 돌아와 캐나다 70조 원짜리 잠수함 프로젝트에 착수했고,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전례 없는 양보를 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에는 달러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한 건 화려한 외교관도, 정치인도, 장군도 아닌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38명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자존심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28년차 분석관이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달러로 살 수 없는 기술자의 자존심, 여러분의 가슴에도 닿았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묵묵한 저력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